서두에 좀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은 네. 이 여론조사 지표가 최근에 물론 이제 허니문 기간이긴 하죠.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있죠.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마지막인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 그리고 솔직히 저 시초로 가면은 내란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 태도들은 지지자들조차도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대선 패배 이후에 왜 대선에 패배했는가를 좀 냉정히 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거 보세요. 도대체 국민의힘이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는가? 저는 전혀 아닌 것 같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하나 인정하는 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역시 실행은 야 짱이야. 뭐 이런 거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수를 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민동기 평론가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주장을 플랜카드로 하는 유일한 한국의 정당 하나가 있어요. 어디죠? 자유통일당이에요. 아 맞다. 저도 봤어 지나가다가. 플랜카드에 사망 선고 국민의힘 해체하라. 저도 봤어요. 이 주장은 오로지 자유통일당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니들은 뒤졌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네. 이래가지고 같은 보수 진영 내 두 당은 원래 극과 극인데 사실은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거는 대선에 패배한 정당이고 그래서 언제 혁신을 하나? 또 뭐 비대위원장이 애는 썼지만 별 성과를 못 넘기고 이제 그러니까요. 퇴진을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전당대회 뭐 있나 이러면서 조금 약간 좀 상가집에 가서 약간 웃고 떠들기가 그러잖아. 근데 그때 딱 치고 나오는 게 자유통일당이에요. 세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해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추월해 보겠다. 뭐 이런 강력한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러기에는 자유통일당에 대한 색채가 워낙 대중적인 색채가 강력하기 때문에 네.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에는 너무 자유통일당이 좀 아. 오른쪽에 가 있죠.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서 보던 물방개 레이스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걔네들 물방개 레이스. 엄청 하찮은 애들인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그런 애들 둘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는 사이에 하찮은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한참 앞을 나가고 있는데 그 어제 여러 가지 인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민정수석 인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떠났다가 잊혀진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외라는 평가와 함께 오랜만에 공직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 저는 처음에 봉지욱 기자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어요. 진짜야? 나도 그랬어요. 얼핏 보고 아니 가운데 지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지 가운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봉욱 그래서 봉지욱이 갔난가 보다. 중용이 됐구나. 네. 근데 아니더라고. 결국 검찰 출신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보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은정 의원 같은 분들은 조금 비판적인 것 같죠. 법무부 차관하고 이제 해가지고 또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조금 친윤 검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쪽에서 어째 분위기가 좀 싸해. 그러니까요. 느낌이. 그래서 이 검찰 라인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데 검찰 출신들이 주로 이제 기용이 된 거 아니냐. 근데 둘 다 차관급이거든요. 근데 장관급이 이제 정성호.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하고 좀 어떤 팀워크냐 이렇게 좀 엮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봉욱 전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을 선출했던 검찰총장 레이스 때 네. 실은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청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봉욱 지금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당시 윤석열에 비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 밀렸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어떤 입장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 또 한 가지 희한한 자료를 제가 오. 봤는데 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네. 그러니까 이제 입장과 실행은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차피 검찰 개혁이라든가 사법 개혁 같은 경우에는 입법 제도적인 틀이 하나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떤 검찰의 뭐 잘못된 행태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의 인사를 통해서 이제 집행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측면이 있는 네. 것인데 그거는 어떤 법무부 장관이라는 어떤 흔히 말하는 이 표현이 저는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네. 그 후보자로 일단 법무부 장관에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를 잘 아는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 또 평가가 네. 굉장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 회의에 가담했다. 윤석열 예를 들면. 라인인데다가 그 저기 윤석열 풀어줄 때 네. 그 대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멤버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한 가지 그래도 지금 정권 이재명 정권이 끝났을 때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은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잘 안다 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나름의 보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법조 기자를 해봤던 입장에서 이번 인선을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좀 곰곰이 하다 보니까 간단한 논리에 도달한 게 기본적으로 법조는 네. 연수원 기수가 깡패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굉장히 그게 한두 기수 차이도 큰데 네. 일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18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 네. 봉욱이 어떻게 되냐? 호흡을 맞춰야 될 민정수석이 19기입니다. 네. 일단 한 기수 선배를 세워놨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장관 후보자에. 그러면 장관과 민정수석이 둘이서 모든 걸 다 하냐? 아닙니다. 그렇죠. 인사를 하더라도 누가 끼냐? 검찰총장이 끼는데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연수원 기수가 26기예요. 그럼 뭐냐? 기본적으로 장관하고 민정수석이 봤을 때는 애기랑 대화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인사를 우리가 둘이 어떻게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해보겠다. 저는 이런 신호로 읽었거든요. 그러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두 정권에서 패싱 전문 검찰총장 아닙니까? 예, 그 김건희 그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할 때. 그때는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예,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심 총장도 그렇고 그 검찰총장은 윤석열 정부 때 주로 패싱. 예? 이런 어떤 그 역할로 좀 약간 어떤 그 좀 위신이 안 서는 자리였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불편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고 실제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네. 캐릭터도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석에서 만나보거나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약간 유한 촉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처럼 강력하게 예를 들면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럴 수 있는 강단의 소유자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금 네.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란 특검 3대 특검이 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 활동을 시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란 특검에도 한번 불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화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반드시 내란 특검의 수사는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저는 심우정의 어떤 롤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자연적으로 이제 아니, 사라질 그리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지금 입법으로 검사 징계에 대한 맞아요. 권한이 예. 법무부 장관한테 상당히 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임명이 정식으로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정성호한테 칼자루가 쥐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부드럽게 베는 칼이라기보다는 조금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 서울중앙지검에 그 특수부 설치돼 가지고 내란 수사한 진술서를 다시 다 읽고 있거든요. 오, 네. 네. 그랬는데 이 어떤 진술서 중에서도 특수본의 일부 검사,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제대로 수사한 검사들이 있더라고. 아, 실제로 읽어보니까. 진술서에는. 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기소장, 공소장에 빠져 있다는 데서 내가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그래요? 겁니다. 예.
심지어는 피의자가 시인한 것까지도. 아,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을 하는데 네. 평소에 합참의장한테 보고 안 하고 이렇게 작전 부대를 외부로 출동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평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건 분명히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목이 군형법상 반란죄인데 그 저 지휘 관계를 완전히 뭉개고 갔다는 그렇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검사가 합참을 또 저기 작전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당신들 요 작전부대가 국회 선관위 가는 동안 뭐 하고 있었어? 야, 그러니까 이 합참 작전부장이 음.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어디 있는가 나중에 위치 확인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6시간은 대한민국 전쟁 수행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아,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없어. 형량은 사형 하나밖에 없어. 군형법에 그렇죠. 반란죄. 강력하니까 처벌이. 그래서 우리가 12.12 내란이라고 안 그러고 12.12 반란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 79년 12.12를 반란 사태라 그러지 내란 사태라고 안 그러거든. 근데 이 진술 조서를 내가 쭉 보다 나면은 우리가 12.3 내란 사태라는 이제 용어 변경을 검토할 때가 됐다. 12.3 반란 사태. 반란 사태로. 그런데 합참의장은 그러면 직무유기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검찰하고 국정원이 곧 올 거다. 그렇죠. 선관위에. 네. 이 얘기를 지입으로 하는데 진술 조사할 때 부인하는데 부하들이 다 진술을 해줍니다. 그런 내용이 맞다 원래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사이버 안보실장이 뒤집어 엎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쭉 보니까 요런 것만 갖고도 수사의 판을 다시 짤 수 있겠구나. 야, 그렇구나. 그런데 공소장 내용에 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 이런 내용이. 오. 그래가지고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네. 지금 그 내란 수사 당시에 그 이제 법무부 또 민정수석하고 검찰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그 뒤에 반복되는 진술조사에서 내가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오. 그러니까 여인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 수사기관이라고 했지 검찰이라고 안 그랬죠. 안 그랬죠. 그러니까 검찰이란 말은 안 썼고요. 민간 수사기관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바꿔. 근데 민간 수사기관이면 경찰하고 두 개밖에 없지 검찰밖에 뭐. 없어. 예. 그렇지. 그런데 검찰이란 말은 분명히 안 했죠. 이걸 확인을 받아 놓더라고. 그래서 저기 나중에 바뀌잖아요. 문구가 검찰에서 수사기관으로 수사기관으로. 네, 바뀌어요 그게 나중에. 그 다음에 경찰 국수본에 피의자가 소환이 되잖아요. 그 피의자를 검찰에서도 부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인권조항 고지했나요? 또 원래 진술 받으러 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면담만 하자 그랬다. 그래서 경찰이 한 비위 사실을 진술서에 다 남겨놔. 그랬구나. 뭐 제대로 안 하고.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더라고 요게. 내가 이게 특검 앞두고 전부 재검토하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예. 특검 보러 그래가지고- 들어가셔야겠는데요? 아니 이미 다 뽑아버려가지고. 연락이 안 하나 오더라고. 더 하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능력치가 높은 그러니까, 특검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변호인도 이런 걸 꼼꼼히 검토를 안 해본 거야. 그래서 제가 특검 기간에 매주 뉴스를 뿌려드릴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다 정리해놨어 네. 지금. 그 시작은 어디죠? 네? 시작이요? 여기죠. 여기. 아니 말이 월요일이잖아. 더디어 보니까 지금. 예. 구독자 몇 명이야 지금? 지금 50만 원, 6천 명 됩니다 지금. 예. 그래요? 넘기긴 넘겼네. 네, 넘겼어요. 네.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정성호 그 장관 후보자가 언제 지명이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정성호 의원하고 정말로 친한 분한테 제가 방금 전화를 드렸는데 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난주에 정성호 의원을 만나가지고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주 목요일에 저녁 먹기로 했대.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모르고 있지. 미리부터 예비돼서 준비한 게 아니고 적어도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아마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추론이 가능한 정도의 네. 본인의 일정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많은 생각 끝에 왜냐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마평이 많았잖아요. 네. 사실 정성호 의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 뭔가 좀 제대로 좀 해봐야 되지 않겠거나 혹은 이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시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이번에 인선된 장관 후보자들 딱 후보 면면을 보면요 민주당에서 중진급 의원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인수위 없이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통령의 생각이라든가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랜 동안 같이 정치 생활을 해왔던 네.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판단 하에서 좀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려면은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윤호중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아니, 오르내렸거든요. 근데 약간 언론에 계속 그랬잖아. 그렇죠. 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뀐 이유가 뭘까가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중진 인선들을 고려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갔고 제가 또 유의미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네.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 플러스 기업인을 데리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 대통령식의 이재명식 인사의 특징이 진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식약처장은 또 그대로 또 윤석열 정부 유임시키지 않았습니까? 식약처 농림식품부 장관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송미령도 하고 식약처. 식약처장도 처장도 유임을 하고 시켰어요. 또 네. 유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일만 공소장 보시느라고 인선을 별로 못 보셨네. 아니 그런데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공소장만 보는. 그러니까 이 일만 잘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준에 봤을 때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과감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태세 전환을 시켜서 써먹는 식의 인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 송미령 장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살펴볼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또 검찰 기록을 뒤지다 보니까 기록이 나와. 송미령 장관께 나와. 장관께 또. 나와. 예. 그래가지고 거기 그 중앙지검에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더라고. 네. 네. 그랬는데 이 조사 내용을 보니까 그 비상국무회의 말입니다. 네. 그 계엄령 선포 직전에 거기에 꽤 일찍 도착했더라고. 그래서 22시 10분경에 용산에 도착을 했더라고. 그래요? 네. 꽤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옆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맞은편 옆에 이상민, 네. 행안 법무 사이에 딱 하니 앉아 있었더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계엄에 대해 가지고 네. 저기 이제 본인 의사는 이거 또 하나의 5.18 아닙니까? 저는 뭐 눈앞이 허해지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게 저 그런 진술 경황이 조서에 나와 없었어요. 있어? 예. 그러니까 뭐 잠깐 앉아 있다 가셔가지고 그러면 한마디도 안 했거든. 안 했고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정말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런 계엄 사태를 맞이하고 검찰에 와서는 또 열심히 얘기를 했다. 거기서는 네. 그래서 내가 쭉 읽다 보면 그럼 한마디 하지. 거기서도 이래가지고 조금 약간 느낌이 싸했어.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진술서에 나온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의 진정성이고 마음이다. 왜냐면 그건 윤석열 정부 때 진술조서 작성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내하고 국무위원 얘기한 건 맞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이미 저 윤 대통령 기억이죠. 탄핵된 직후야. 딸의 때 친구야. 이거는 뭐 나중에 내란 특검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당시 국무회의 내란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느냐 이걸 네. 가지고 지금 내란 특검팀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짧게 하고 길게 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그렇죠. 허위 보고하고 그게 강희구가 전화 돌려가지고 마치 국무회의 없었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던 네. 것처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지금 뭐 오늘 소환 조사 받았다는 얘기도 네. 있었는데. 그렇구나. 근데 예. 어찌 됐든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이 잠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쑥 그 발표하러 갔다. 이 얘기를 누군가가 국무회의 거기 참석했던 누군가가 국무위원이 얘기해줬을 거 아닙니까? 네. 검찰 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그게 송 장관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진술서에도 그랬어요. 네. 저는 그게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제가 하는 퀴즈 하나 드리면은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봉욱 민정수석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조은석과 봉욱의 공통점. 조은석과? 선뜻 답이 안 나오죠. 네. 그 검찰총장 관련해서 그것도 이제 후보자 있던 것도 맞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두 사람 다 대학교 4학년 때 재학 중에 사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법조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룰 같은 게 좀 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붙었으면 정말로 엘리트로 치거든요. 네. 슈퍼 에이스 시험으로는 그런 건데
봉욱이 서울대 법대 84학번, 그리고 이제 조은석이 고대 법대 84학번인데 둘 다 4학년 때 이제 붙어서 연수원 19기 똑같이 연수원을 다닌 거고 하나 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아이고야. 있어요. 우병우가 또 서울대 법대 84학번입니다. 네. 봉욱하고 대학 때부터 4학년 때 붙고 소년급제 경쟁이에요. 그런데 사실 검사장은 연수원 19기 동기들 중에서 네. 가장 먼저 된 게 봉욱입니다. 사람이 잘 모르는데 네. 그게 어떤 차이냐면 제가 옛날 중앙지검 출입할 때 중앙지검에 금융조세 조사부라는 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네. 남부지검에서 하는 네. 수사들 하는 거, 증권 관련된 범죄들. 네. 거기 금조 1부 부장이 봉욱, 2부 부장이 우병우였어. 그 네. 얘기는 한 끗 차이지만 봉욱이 선두였던 거야. 그렇죠. 우병우보다. 네. 경쟁을 했는데 우병우는 나중에 검사장이 못 됩니다. 네. 그리고 나가니까 나중에 그걸 한을 품고 있다가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이제 인사판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봉욱이 검사장으로 활약은 하긴 했지만은 마음 한편에는 우병우와 경쟁 지심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의 미련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공직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컸다는 거야. 네. 끝까지. 검찰총장 못 해봤잖아. 네. 민정수석 못 해봤잖아.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에도 연초부터 약간 좀 이렇게 여러모로 본인의 의사피력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는 분들도 많은데 하는 얘기는 전형적인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모범생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 윤석열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람들처럼 엉뚱한 짓을 모의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 네. 아마도 뭐 시키는 대로 할 거라는 표현이 부적합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철학을 거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평가를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큼 생각이 똑바로 베낀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워낙 우리가 윤석열이란 비정상을 봤기 때문에 지금 저기 이렇게 자꾸 윤석열 같이만 네. 안 되면 된다 그러지. 이것도 김용현 진술서를 보니까 그 뭐 반국가 세력 싹 쓸어버려야 돼. 또 뭐 종북 주사파 이 얘기를 100번 넘게 들었대. 네. 경호처장 할 때. 진짜요? 그런데 첫 번째 진술이 100번인데 3회 진술 조사 가니까 수백 번으로 바뀌더라고. 그러면은 있잖아요. 경호처장 하는 동안 매일 들었단 얘기야. 매일. 아,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하고는 비교 자체가 음. 불가능한 게 제가 이런 걸 갖다가 유심히 봤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몰라. 뭐 다들 술 처먹고 네. 잠시 조금 이게 조절이 안 됐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더라고. 모든 자리 매일 그 얘기를 한 거야. 2년 반 내내야 내내. 그래야 수백 번이 나오거든. 이게. 야, 이 얘기가 엄청 길게 나와.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중앙지검장 할 때 검찰총장 할 때부터 뭐냐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그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얘 가만 놔두지 않아 쓸어버려 뭘 하면은 이걸 입에 달고 살다가 네. 검찰총장이 됐고 또 저기 뭐야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핵폭탄이었어 핵폭탄. 그걸 누구하고 동기생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요. 그 동문 중에. 그런 상황이고 일단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누차 이제 민주당에서도 강조를 하지만은 개혁 입법을 통해서 완수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당 대표 선거에 나온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그 회의석상에 가가지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을 했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은 이번 추석 밥상 전에 확실하게 끝내겠다 이렇게 말했고 정청래 의원도 박찬대 의원이 추석 밥상 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저는 추석 고향 갈 때 자동차에서 듣는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한 칸 더 나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이야기를 올리겠다. 네. 그게 그거 아닌가? 아, 여기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 거고 거기는 이제 그 밥상 머리에서 한다는 네네. 거니까 정청래 의원 내가 더 빠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가요? 어쨌든 정기국회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네. 정기국회 네. 내에서 하겠다 이 얘기 같은데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은 근데 사실은 하려면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빠르게 정광석과처럼. 예, 빠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특검으로 많은 검사들이 이동하고 다 그쪽에 쏠려 있는데 이건 검찰 개혁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어떤 기폭제가 특검에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
조사 내지 수사를 하느냐 그렇죠. 마느냐. 네. 요 문제에서 그렇죠. 그런 것도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할 때 그렇죠. 네. 거기에 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권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특검에서 하는 시간으로 거니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정치권에서 어떤 로드맵을 작성해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저도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요. 이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민정수석, 뭐 법무부 차관 이런 사람들 인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내란 특검, 외환 특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라든가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저는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검찰 지휘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칼을 겨눌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느냐, 네. 요것도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차관이라든가 민정수석 못지않게 지금 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이 수사에서 검찰 관련 인사들을 어느 정도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맞아요. 봐요. 예.